좌장을 맡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재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섯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발제자가 계셔서 총 그 테이블에는 8분이 지금 앉아 계신데 제가 간단하게 빨리 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우리 주연 원장님, 산업연구원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오재학 교통연구원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홍상 우리 농촌경제연구원 원장님, 예, 황덕순 우리 노동연구원 원장님, 우리 김재진 교세재정연구원 원장님, 유종일 KDI 대학원 원장님 모시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경사연 참여 그 정책기관 합동 포럼을 2년 전에 그 미세먼지 분야로 했었습니다. 당시에 미세먼지가 또 엄청나게 큰 사회적 이슈여서 이제 이 미세먼지 문제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이슈로 했었는데 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하고 나서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럼을 잘해서 줄어들었는가 저희가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오늘도 좋은 느낌이 듭니다. 이 탄소 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경사연 참여기관의 정책 포럼이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그 과정에 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두 분의 발제자가 워낙 열띤 그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그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여러분의 그 경사연 참여기관의 원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 각각 기관의 또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한 분야의 어떤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단은 5분 정도씩 먼저 이제 그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현 우리 산업연구원 원장님 의견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주현입니다. 오늘 발제 말씀 두 분 얘기해 주신 것처럼 탄소 중립은 이제 저희 전 지구적으로 거슬릴 수 없는 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도 없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넘어서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기후 변화에 관련된 전 지구적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어느 부분의 득실을 따질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탄소 중립 추진에 따라서 당연히 부담이 생기겠지만 그 짐은 온 국민이 나누어 가져야 될 부분이고 또 특정 부분에 그 충격이 더 크고 작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산업 부분이 탄소 중립에 따른 충격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산업연구원장이다 보니까 산업 부분에 대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제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오늘 그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7.3억 톤 정도 되고요. 그 에너지 부분이 87%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온실가스 문제, 탄소 중립의 문제는 에너지 전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이제 부분별로 이렇게 다시 저희 산업 부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7.3억 톤 중에서 산업 부분에서 배출하는 부분이 2.6억 톤, 전체 한 3분의 1 정도가
산업 부분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전기 산업 부분에서 전기 사용량을 뺀 거고요. 전기까지 포함을 한다면 전체 그 온실가스 배출에서 탄소 배출의 반을 산업 부분에서 배출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탄소 중립의 과제가 에너지 전환의 문제라고 말은 전적으로 옳은 얘기지만 부문별로 생각을 해보면 탄소 배출의 반을 산업 부분에서 배출하는 만큼 산업 부분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그러니까 산업 부분에서 이 배출되는 양이 많은 부분들은 단순히 에너지 전환 혹은 발전 부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높인 것만으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 그 온실가스 배출 중에 산업 공정 부분에서 배출되는 부분들은 8%밖에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산업 공정을 진행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쓰는 에너지 또 전기 에너지를 합치면 반이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이 전기를 덜 쓰고 에너지를 덜 쓴다는 것만으로 산업 부분의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데 산업 부분의 특성이 있습니다. 즉 전기를 좀 덜 쓰고 에너지를 덜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과정 중에 산업 공정에 들어가서 발생되는 탄소는 8%밖에 안 되지만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예 완전히 다른 기술과 다른 공정과 다른 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 부분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제 작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또 탄소 국경세 논의 이런 것들이 진전되면서 산업계 기업들도 이 탄소 중립이 거스릴 수 없는 그런 이제 대세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정부가 작년에 말에 이제 넷제로를 선언한 이후에 이 산업 부분들도 이 상황 변화를 제가 볼 때는 인식을 하고 수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5년까지 넷제로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그 경로가 너무 험하고 앞이 안 보인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 현재 탄소 중립과 관련된 우리의 전반적인 논의에서 산업 부분의 이 시급함 그리고 문제 해결의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논의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탄소 중립에 관련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을 퇴출시킬 경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의 문제가 너무 크고 이 부분이 절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석탄 발전을 문제 없이 퇴출시킬까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만 아까 발표에서 얘기를 했듯이 철강 산업이 갖고 있는 지금 기존 설비를 어떻게 폐쇄시킬 것인가 이런 논의는 하지 않습니다. 아까 발표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산업 부분에서 철강 부분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예 공정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기존의 철강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거에서 땅 빼놓고는 쓸 게 없는 겁니다. 아예 다 없어져야 됩니다. 혹시 공장 껍데기는 좀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신 것처럼 제조 공장에서 공장 껍데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바뀌어야 됩니다. 아예 다른 산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품만 철강이다 뿐이지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 철강 공장을 어떻게 폐쇄시킬 것인가 이런 논의는 우리가 아직은 안 하는 것이죠. 정의로운 전환 굉장히 탄소 중립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보면 석탄 산업이라든가 또 석탄 발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 이 부분들은 중요한 과제고 당연히 다뤄야 될 과제고 우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철강 공장이나 시멘트 공장이 아예 없어졌을 때 거기에 종사하는 그 노동자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정의롭게 전환될 것인가 아예 산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아예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롭지 않은 실업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논의를 아직은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탄소 중립의 이 중차대한 문제에서 아직 산업 부분의 이 논의가 조금 저는 관심과 인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사실 탄소 중립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어느 나라나 특히 선진국은 당면하고 중요한 문제이고 누구나 공감하는 누구나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저는 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느 선진국보다도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조업이 강국이라고 하는 독일, 일본보다도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산업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조업 구조가 굉장히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철강 시멘트들 같은 경우는 뭐 비중이 얼마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거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야말로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문제를 우리는 하나 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더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그 탄소 중립의 문제라는 것이 전지구적 문제고 어느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탄소 중립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두 가지가 따지자면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쉽게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자연환경적인 등등의 요인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 비해서 훨씬 열악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더해서 제조업 중심의 그것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들이 우리나라 탄소 중립에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제조업에서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특성들이 좀 논의 과정 중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50년을 논의하는 것과 네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저희 뭐 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도 연구에서 하는 탄소 중립 관련된 그런 연구에 이제 해가지고서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탄소 목표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서 산업 부분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좀 더 많이 기울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연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한 뭐 40-50명 정도의 탄소 중립 연구 그룹을 만들어서 산업 부분에 대한 그런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 전 지구적 그리고 우리 국가적 목표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산업 부분에서도 잘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업계가 탄소 중립의 대전환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으로 해서 이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이 매우 어렵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송 부분이 또 큰 이슈죠. 우리 교통연구원의 오재학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오재학입니다. 오늘 그 탄소 중립 정책 포럼,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연구단을 이제 출범하는 자리입니다. 출범하는 자리라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소관 연구기관이 이 탄소 중립의 어떤 그 국가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가장 중요한 물론 이제 탄소 중립 위원회가 컨트롤터가 앞장서시겠지만 저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가 엄청난 역할을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 어떤 정책의 성격상으로 그걸 맡아서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없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그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제가 토론을 하면서 수송 부분에 대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경제인문사회 연구에 뭐 잘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이라는 게 경제사회 매우 복합적인 국가 위기이자 어떤 미래의 전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조직이라든가 기능을 보면은 이 거시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각 산업별로 커버를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현장과 연관된 여러 가지 또 그동안의 연구의 어떤 그 경험이나 또는 그 저기 뭐라 잠재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에 뒷받침이 돼서 정책이 수립돼야 하기 때문에 그의 시행착오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연구기관의 역할이 필요한가 아니냐. 대표적인 게 이 도대체 이 탄소 중립이 진행이 추진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국민들한테 어떤 임팩이 올 거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나는 있어야지 뭐 톱다운이 됐든 버텀업이 됐든 간에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면서 그 추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 포럼과 연구단에서 이 임팩 어널리시스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임팩 어널리시스에 대한 연구를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우리 아까 윤순희 위원장님께서 탄소 중립 추진은 사회적인 실험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정의로운 또 공정스러운 공정한 그런 어떤 그 트랜지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뒤집어보면은 이 탄소 중립을 이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거다, 발생할 거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제 어떤 정권이 자초가 되고 그다음에 정책이 자초가 될 거다. 실행이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갈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또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또 중추적인 역할을 탄소중립위원회를 지원을 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거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1, 2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2050년까지 이제 무슨 당장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2050년까지 어떤 이게 그 서스테이너블한 어떤 메커니즘을 정책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앞으로 한 2, 3년 사이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여러 가지 조세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그걸 셋업을 해서 그게 지속 가능하게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이 사회적으로 생존을 할 수 있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어떤 확신을 모든 산업계라든지 국민 모두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체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저는 그걸 위해서 우리 또 포럼이 앞장을 서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앞에 우리 윤순진 위원장님이나 또 이창훈 박사님의 발표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의 탄소 중립 이행 감축 전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살고 또 제조업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엄청난 위기와 이제 그 어려움이 나는 이제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있는 도대체 강점은 뭐고 또 약점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아까 방금 앉아서 도대체 강점이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강점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이렇게 끄집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닌가. 뭐 저는 이걸 오히려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도전이 1997년 8년에 있었던 그 파이낸셜 한국 금융위기보다도 더 한국 사회에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위기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강점을 국민들을 어떤 동참을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끄집고 갈 수 있는 그런 거. 또 그다음에 강점이란 건 사실은 이게 디지털 ICT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우리가 또 강점이잖아요.
그런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 이제 교통 부분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단순하게 뭐 모든 것을 다 정기화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약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에너지 시스템이 전부 다 지금 원자력하고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에너지 시스템을 트랜지션을 시킬 거냐, 트랜스포머를 시킬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상당히 또 어려울 거고 아까 우리 주현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조업 자체가 전부 다 화석연료 시스템이 지금 다 지금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수송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송 부분이 아까 보니까 15.5%, 그다음에 톤으로 계산하면 약 9천만 톤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수송 시스템은 도로 중심의 체계예요. 이제 이걸 그 여객 패센저하고 그다음에 프레이트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프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 90% 이상이 로드 프레이트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어렵습니다. 이거 자체가 산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 연료세, 퓨얼 텍스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이게 이제 탄소세나 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주행세로 이제 바꾸는 문제도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내연차 퇴출이 또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패센저 쪽은 또 자동차 산업하고 또 연관이 되는 문제가 있고 뭐 저쪽 여객 쪽은 그래도 대중교통 쪽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뭐 철도 교통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대중교통 중심으로의 전환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이 들지만 이게 전기차 어떤 인프라 문제는 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연기관차의 어떤 퇴출 문제 이런 것 전반적으로 합쳐서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이 가장 그 임팩을 최소화시키면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 또는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한번 연구를 해서 다음번 기회에 또 한번 발표도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은 우리 경제민사 연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지원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재학 원장님께서는 이제 경사연 탄소중립연구단의 어떤 역할, 물론 탄소중립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2,000명이 넘는 그 우리 전문 연구자, 박사급 전문 연구자와 26개의 어떤 정책 연구 기관이 있는 이런 어떤 그 기관이 탄소 중립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적 수요를 이제 연구를 함으로 해서 탄소 중립 전환 과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그 수송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탄소 중립의 이슈를 몇 가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그 농촌 분야죠, 농업 분야인데 농촌경제연구원의 김홍상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농촌경제연구원의 원장 김홍상입니다. 그 앞에서 그 탄소중립 그 위원회 발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공감, 참여, 실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한 것은 상당히 참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 아까 주연 원장님도 산업 부분 내에서 했던 고민이 있듯이 농업 부분은 아마 산업 부분에 어떤 고민의 감도하고는 조금 좀 차원이 다르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위기인과 동시에 또 기회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농업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총 배출량으로 보면 한 4%, 그 중에 이제 에너지 부분하고 비에너지 부분인데 주로 에너지 부분은 이제 뭐 우리가 시설원회라든지 여러분이 요즘 보면 뭐 참외하면 8월달에 개통 참외가 아니고 대개가 봄에 먹고 있잖아요. 딸기도 산에가 딸기가 아니고 그래서 산업 생산 구조와 소비 구조가 상당히 달라져 있어가지고 기존의 우리 농업의 어떤 생산 소비 구조가 과연 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어떻게 새롭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는. 근데 그 에너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배출량에서 한 1.1%. 아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윤선진 위원장이 발표했듯이 한국이 한 1.5% 하는데 한국이 뭐 그렇게 신경 써도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지셔닝을 가 있듯이 농업 부분도
한편으로는 이 전체적인 비중이나 이런 데 보면 사회적 관심이 좀 상당히 적고 오히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생산 공간에서 농촌을 바라보니까 또 농촌 내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시 부분의 하나의 어떤 도시의 확장 과정에서 어찌 보면 난개발이나 모든 부분에 그 식민지식 같은 어떤 피해 의식 이런 것이 사회적 갈등으로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공감 참여 실천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을 전반적으로 보면 87%까지 간다고 그랬을 때 우리 농촌 내에 그러면 그 농촌 내에 주민 참여도 있지만 실제로 그 공간이라는 건 토지에 이루어지는데 농촌 내에서 토지가 지금 우리가 최근에 LH 사태에서 농지 투기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됐듯이 비농민 소유가 5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소작이라는 얘기 하지만 자기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도시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에너지 전환이 태양간에 개별 산업 입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토지 이용권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임차료가 한 1200, 평당 1200원 하는데 에너지 한다 그러니까 4,000원, 어떤 데는 8,000원에서 20년 일시불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 내 갈등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에너지 전환이 나의 삶을 예전에 뭐 우리 영국 앵커러즈 운동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하는 표현이 있듯이 굉장히 사회적 갈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윤선준 위원장님이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 실천 전략을 이행 계획을 만들어 가겠다.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접근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식품의 생산 영역, 에너지 영역 하면 4%지만은 먹거리의 어떤 보면 생산, 가공, 유통, 소비 구조 전체를 보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기초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보면 국제적인 추계를 보면 한 30% 남짓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게 기초 연구라든지 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 부분은 또 먹거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도 사는 거 얘기고 먹거리도 사는 얘기인데 사람이 삶에 있어 가지고 그것의 어떤 적정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함께 다뤄질 때 우리 사회의 전환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 부분은 탄소 배출도 있지만 탄소 고정, 탄소 흡수라는 영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도 기존의 어떤 관행 농법 전통적으로 어떤 보면 우리가 개방화 시대에 대해서 효율성 위주의 어떤 농업 경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상당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토양의 그 산소 흡수 능력이라는 게 산림의 그 산소 흡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상당히 간과되어 있었던 부분이 우리가 농법의 체계를 좀 전환시켜 나가는 어찌 보면 18세기 산업화 이후에 우리 농업 부분의 생산도 먹거리의 해결을 위해서 어찌 보면 산업화 동일하게 토지의 약탈적인 어떤 이용 구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한 이 다양한 농법의 전환 과정에서도 우리 농업 내에서도 농업이라 하지만은 축산도 있고 또 상당히 전업화되어 있는 농업이 있고 복합적인 경영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유형에 따라서 그 접근 방법이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정책 수단을 발휘함에 있어 가지고도 비용 효율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유형별 어찌 보면 아까 산업에서도 주의원 원장님도 되어 있듯이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 전기 먹는 하마라는 아까 표현이 상당히 가슴이 와닿던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주력 산업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먹거리의 어떤 생산과 국민의 어떤 굉장히 기초적 니즈에 해당되는 것이 그러한 어떤 갈등적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별 맞춤형 접근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갈 문제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내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앞서 얘기했듯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태양광이라든지 뭐 다양한 바이오매스 이런 부분에 어떤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주민 참여라든지 토지 이용권, 재산권의 문제 그리고 또 태양광의 부분에서는 현재와 같은 발전자 위주의 접근이 아니라 그 지역 공공의 그리고 이익 배분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자체와 범부처의 어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까 오재학 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탄소 중립 시대의 농업 농촌의 미래가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 대한 게 제시가 돼야 되지 그래야지
현재의 농민만이 아니라 많은 도시에 있는 사람이 요즘 뭐 자연인이다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농촌에 이게 어찌 보면 나의 미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분야도 그렇고 삶의 양태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 공간은 탄소 중립 시대의 공간은 도시의 어떤 삶이 아니라 농촌에서의 삶이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산업 구조 입장에서도 도시 내에 그 밀집되어 있는 공장형 산업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공급원이 조달될 수 있는 지금은 농촌에서 재생에너지를 해가지고 개통 라인을 해서 도시로 공급하겠다는 생각을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의 어떤 재편이라는 측면에서도 탄소 중립 시대의 농촌의 어떤 미래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새롭게 설계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홍상 원장님께서는 이 농업 부분의 어떤 그 탄소 중립 과정에서의 어떤 특성과 그 고민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농산물의 어떤 생산과 소비 구조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상당히 그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일부 측면이 있고 또 이게 농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역 공동체의 완결성이라는 걸 갖고 있는 것인데 이제 공간 이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태양광 사업이 지역 주민과 이 갈등을 빚는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잘 그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뭐 탄소세, 에너지세 그 관련해서 세금 관련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배출권 이슈도 나왔고 우리 조세재정연구원의 우리 김재진 원장님, 네, 제가 노동연구원의 우리 황덕순 원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전환 과정에서 뭐 이제 고용 문제라든가 실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언급이 됐는데 우리 노동연구원에서 이제 그 황덕순 원장님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그 우리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들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야보다도 석탄 산업 발전, 석탄 발전과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의 전환이 아마 일반 국민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의 변화는 곧바로 해당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의 일자리의 변화 그리고 그런 일자리의 변화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세수의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 대응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영향을 받는 당사자 모두에게 공정한 과정 또는 정의로운 과정이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이 이제 제기되고 있고요. 아까 윤순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파리 협정에서도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서문에 포함되어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게 이제 2018년에 폴란드 이제 카토비체에서 유엔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있었습니다. 올해에 이제 영국에서 또 한 번 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총회에서는 연대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은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과 괜찮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전환과 파리 협정의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이다라고 하는 선언이 채택이 됐고요. 두 번째는 국가의 감축 목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그리고 적응 계획을 준비할 때에 높은 고용률, 적절한 사회적 보호, 노동 기준,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복지를 촉진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큰 원칙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한 전환 과정이 이제 이 큰 방향에 따라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면 사실은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산업 구조의 전환 그리고 그에 따른 고용 구조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집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의 영향 또는 고용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일자리가 늘지 줄지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사실 기술 변화의 영향은 산업 전반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아주 특정한 분야에 집중적이진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분야에 어떤 의미면 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전체 고용에 집중적인 무슨 충격을 주거나 그럴 걸로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탄소 중립 과정에서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기구의 연구들을 보면 예를 들면 ILO의 연구 또는 유로파운드나 이런 유럽 기관들의 연구에 따르면 탄소 중립 과정이 고용을 줄이지는 않을 것 같다. 총량 측면에서 그런 연구들이 이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전통적인 에너지 생산에 비해서 적지 않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고용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기존의 전망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소 중립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장기적인 기술 변화를 동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통상적인 어떤 방법론, 표준적인 경제학적인 방법론이 예상하는 시계라고 하는 것이 길어야 3년에서 5년입니다. 결국 이런 장기적인 변화 과정을 전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고, 두 번째는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고용이 줄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라마다 지역마다 산업 구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앞에서 주연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의 비중이 매우 높고 자동차 산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는 철강 산업, 화학 산업, 시멘트 산업 이런 분야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매우 집중적으로 특정 지역과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심도 있게 또는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지 않으면 영향을 받는 집단들이 사회적으로 저항을 하다거나 또는 전환 과정이 갈등적인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 전환 과정이 매끄럽지 않거나 지체되거나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의, 그리고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적인 이해 당사자의 동의 과정을 얻어가는데 그렇게 훌륭한 경험을 축적해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근한 여러 환경 분야의 수도권 매립적 문제, 원자력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좁혀보면 우리 노동 분야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성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과정들이 잘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하에 조율되고 조정되는 과정일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전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양한 부처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부처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런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부 내에 잘 조율된 협력 체계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점이 있기도 합니다. 결국은 정부 내에서 잘 조율된 협력 체계,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의 잘 조율된 참여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아마 이 과정에서 중앙 차원의 조율의 경험이, 성공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 어떤 특정한 산업, 특정한 지역 차원에서의 협의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시작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탄소 중립 과정에서 하여튼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산업들의 변화가 이제 불가피한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이제 실업 문제라든가 고용 문제라든가 또 이해의 어떤 그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하지 않으면 탄소 중립 과정이 이제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하여튼 대비를 잘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조세재정연구원 그다음에 이제 김재진 원장님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탄소세 때문에 아마 저를 이 자리에 오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인간은 뭐 저는 텍스를 하지만 굉장히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제품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죠. 개인이 이걸 주문해서 편하게 먹고 그래서 비용을 조금 지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구가 1920년도에 쓴 책에 이제 소위 말해서 외부 불경제, 우리가 어떤 소비 행태나 생산 활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내재화하지 않을 때 이것을 어떻게 교정할 거냐, 텍스를 할 수 있다, 그거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기업도 마찬가지, 이윤극대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를 벗어나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론적으로는 사적인 한계 비용과 사적인 한계 혜택,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와 마지널 프라이빗 베네핏을 일치시키는 점에서 균형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소셜 코스트, 마지널 소셜 코스트와 마지널 소셜 베네핏이 일치하는데 균형점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이것을 교정할 수 있는 것이 피그웬 텍스고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탄소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탄소세가 이제 필요하다고 논의가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송 부분은 대략 약 96% 이상의 이제 온실가스 외부 비용을 이제 커버를 하고 있다고 그래,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 및 산업 부분은 2% 정도밖에 사회적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주거 및 상업 부분은 약 16%. 그러니까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수단 중에 하나가 텍스죠. 텍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RE 100, 100, Reusable Energy 100 그것은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선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지만은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인, 모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동참하고 기다리기에는 요원한 세월이고 불가능한 거죠. 이걸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텍스인 거죠. 그래서 저는 탄소세는 90년대 핀란드를 중심으로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국가들이 91년, 92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0년의 격차가 있는 거죠. 일본이 2012년에 했으니까 우리보다 10년 이상 앞섰고 우리는 언제 이제 적극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면에서 텍스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윤준식 위원장께 말씀하셨지만은 소셜 코스트와 프라이빗 코스트와 격차가 있는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우리의 이게 환경 문제, 탄소 저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이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연구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의 의식, 인식 전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지. 그래서 탄소세도 도입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도입해도 무늬만 탄소세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축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정책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들의 의식이 빨리 돌아야 되는 거죠.
저 먼 데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해변가에서 소꿉놀이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 뒤집어쓰고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국민들이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두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저희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뭐 시장 경제에서의 어떤 그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세제, 그걸 이제 탄소 중립 이슈에서는 이제 탄소세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어쨌든 뭐 국민들의 의식이 함께 가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정일 원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네, 좀 종합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 좋겠습니다. 종합할 능력도 없고요. 지금 쭉 다른 저 원장님들 뭐 산업 분야, 뭐 교통 분야, 농업 분야, 노동 뭐 이렇게 쭉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한숨이 나옵니다. 이야,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거를 제가 종합하고 뭐 해법을 제시할 능력은 전혀 없고요. 이 토론문을 저 PPT 2장을 준비해 달라고 해서 저는 준비해 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PPT 2장이니까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그냥 경제학자로서 이렇게 초보적인 생각일 따름인데, 하나는 그 2050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목표는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를 가는 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각 분야로 들어가면은 너무나 사회적 합의도 해야 되고 이해관계 조정 뭐 복잡한 문제가 많지만은 크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다이내믹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 패스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면에서 이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비용, 거기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비용, 여러 가지 피해. 그것을 감안하면 가급적 조기에 감축을 많이 할수록 전체적인 코스트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산업구조 개편이나 뭐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그동안에 우리가 아까 우리 윤순진 교수님도 보여줬지만은 감축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계속 간 거잖아요. 감축하기가 힘들다. 우리는 산업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를 한번 할수록 나중에 이제 더 단기간에 이걸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체증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등등 뭐 여러 가지 제가 또 고려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지연 비용이 심각하다. 미루면 미룰수록 훨씬 더 코스트가 그냥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더 체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축을 힘들더라도 지금 빨리 시동을 걸어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하는, 그래서 지금 2030 NDC 그거를 할 때 이걸 소극적으로 하고 자꾸 뭘 한다고 얘기는 해놓고 우선은 조금씩 하고 뒤에다 자꾸 미루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독일, 영국 하는 식으로 60%, 68% 거긴 잡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걸 훨씬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술 개발을 더 잘하느냐 하는 거고,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효율적인 정책을 쓰는 것인데, 그 얘기는 우리 김재진 원장님이 방금 해주셨어요. 저는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지구상의 대다수 경제학자들 물어보면은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정책 수단은 탄소세다.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겁니다. 이제 경제학 하신 분들한테 설명이 필요 없지만 제가 그냥 한두 마디만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정부가 나서서 하고 산업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노동계하고 협의를 하고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다 필요하지만은 산소세를 올리면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이 탄소 감축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정 주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전부 각자 자신의 처지에서 가장 효율적인 감축 방법을 찾아내고 활용할 것이다
뭐 100% 옵티마이제이션은 못하겠지만 그러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도 있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하고 그런 제품도 사용하고 또 에너지 소비도 하고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기도 하고 관련 기술 개발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향식 계획에는 포함하기 어려운 상향식 혁신을 촉진하는 기능이 생깁니다. 또 무엇보다도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 수입이 거꾸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생기는 재정 수입을 가지고 공정전환에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재생에너지 등등 필요한 공공투자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복지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석장 친화적 감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문제를 뒤로 미루면서 이걸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목구어다. 당장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그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뭐 너무나 엄청난 일이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하여튼 그 이것이 한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일인데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그 정도 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국민들이 이제 탄소 중립의 대전환을 서로 인식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려면 관련되는 탄소 중립을 안 했을 때 벌어지는 그 사회 경제적 피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상당히 공감대가 있어야지 더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탄소세의 어떤 그 효율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분의 우리 그 정책 기관 그 원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